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0이 된 이름 석자 이예순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인생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주 평범한 시골 여자였죠. 22살 되던 해, 아버지 친구분이 중매해준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말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인상도 사납고, 말도 툭툭하고. 근데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 등에 기대면 마음이 좀 편했어요. 그게 인연이었는지 그렇게 살림을 차렸죠.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구 외곽에 허름한 단칸방 하나. 방 안에 쥐가 들락날락하고 여름엔 모기떼에 시달리고 겨울엔 김장독이 얼어붙던 그런 집이었어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고 저는 집에서 미식 놓고 옷 수선하고 김밥 싸고 계절 따라 모시든 했죠.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 보니 어느덧 작은 집 하나 장만하게 됐고 공사장 옆 포장마차에 서너 개씩 납품하던 간이 식탁을 남편이 직접 제작하면서 나중엔 작은 가구 공장까지 차리게 됐어요. 남편은 목재에 있어서는 손이 정말 야무졌거든요. 그렇게 10년쯤 지났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여름 휴가란 걸 가봤어요. 포항 바다, 파란 물 위에 우리 아들이 돗자리에 엎드려 아이스크림을 흘리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맞아요, 우리 아들. 그 아이 하나 바라보며 살았어요. 남편은 말로는 잘 안 표현했지만 누가 봐도 아들 바보였죠. 아이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땐 그 사람도 병원 복도에서 눈물 흘렸어요. 말없이 담배만 피우던 그 사람이요. 그런데요, 세상 일이란 게 꼭 그렇게 영화처럼 흐르지는 않더라고요.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사춘기라는 게 그렇죠. 반항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그럴 땐 남편이 말없이 등을 돌렸고 저는 그걸 감당해야 했어요. 당신이 집에서 애를 그렇게 키우니까 저 모양이지. 그 말 아직도 귓가에 서네요. 남편은 바깥에서 돈 벌고 나는 집 안에서 아이 키우고 집안일 도맡아 하고 근데 그 모든 문제가 내 탓이 되는 건 그 시절 여자들에겐 참 익숙한 일이었죠. 그래도 참고 또 참았어요. 아들, 대학만 보내고 나면 좀 나아지겠지. 결혼하면 그래도 내 며느리는 좀 따뜻한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꿈 같은 걸 꾸며 살았죠. 아들은 커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고 졸업하자마자 취업도 잘 됐고 그러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여자를 데려왔어요. 엄마, 결혼할 여자야. 그때부터 제 예감은 좀 이상했어요. 그 아이는 아니 며느리 될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상대가 아니라 장벽처럼 보더라고요. 그냥 말은 공손한데 눈빛이 차가운 거예요. 결혼식도 사돈이 주도했고 식 끝나고 나서 저는 하객들에게 인사만 하다 끝났어요. 친척 하나가 그러더군요. 야, 너는 주인공 엄마인데 왜 그렇게 옆에서 조용히 있어? 그땐 그냥 웃고 넘겼죠. 아들 행복하면 됐지 뭐. 나는 원래 조연이니까 하며.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며느리는 갈수록 저를 피했고 아들은 점점 저와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레 복통을 느껴 병원에 가 검사를 했더니 간암이라더군요. 나이가 있으니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았는데 갑자기 암이라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앞이 캄캄했어요. 이미 전이도 많이 되었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생존 가능성은 높지 않다더군요. 결국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고 남편의 짧은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입원한 지
2주가 지난 뒤에 찾아왔더군요. 병문안을 와서도 며느리는 말 한두 마디 건네더니 병실 밖에 나가 연신 통화를 했어요. 아들 말로는 요즘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에야 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열흘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미리 예약을 해서 어쩔 수 없었겠지 하고 자신을 위로했지만 서운하고 괘씸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남편의 병세는 점점 심해졌어요.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때가 왔음을 느꼈던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마지막으로 줄 게 있어. 걱정 마. 당신 앞으로 다 해놨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땐 몰랐지만 그 사람 정말 끝까지 말없이 제 걱정을 했던 거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는 매일같이 현관 앞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예전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바랬죠.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집. 그 조용함이 그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그 조용함을 깨트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아직도 남편의 책상 위엔 안경이 놓여 있고 옷장엔 그 사람의 외투가 걸려 있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정리해 주던 약통 아직 버리지도 못한 채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날 아들 녀석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쩐 일로 오나 싶었죠. 며느리는 전화 한 통 없이 안 따라왔고 아들 혼자 앉아 있다가 뜬금없이 그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 아버지가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자식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요?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니?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말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게 많잖아요. 건물도 있고, 통장도 있고. 그런 건 나중에 다 정리해야 하니까 미리 얘기를 좀 해두는 게 좋잖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 얘가 지금 내 마음보다 돈이 먼저구나. 남편이 평생 땀 흘려 모은 그 건물 한 채. 상가 하나 있고 2층은 원룸으로 새 놓았고 그 수익이 노후 생활의 전부였어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저희 둘 조용히 밥 먹고 병원 다니고 살아왔어요. 그 외에도 몇 군데 적금 들어놓은 게 있었어요. 남편이 꼼꼼한 사람이었거든요. 말은 없지만 숫자에는 누구보다 정확했고 꼭꼭 숨겨두듯 차곡차곡 돈을 모았어요. 그 모든 게 지금 제 아들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사라지자마자 그 자리에 남은 건 돈이더군요. 며칠 후엔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건물 임대 계약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어서요. 혹시 서류들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겉으론 공손했어요. 하지만 말투는 어딘가 모르게 급했고 무엇보다 배려라는 건 느껴지지 않았어요. 세금이라니? 네, 상속세 이런 것도 미리 확인해둬야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전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에겐 지금 죽은 사람보다 남긴 것이 더 중요하구나. 남편이 죽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 앞으로 다 해놨어. 아들놈, 너무 믿지 마. 그 애 마음, 난 오래전에 알아봤소. 그 말, 괜한 걱정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요. 내가 10달 품고 낳은 아이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참 야속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들을 꺼냈어요. 남편이 생전에 공증까지 받아놓았던 증여계약서.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넘긴다는 문서였죠. 건물 등기, 통장 명의, 예금, 적금, 심지어 보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하나가 종이 사이에 끼워져 있었어요. 당신이 마지막까지 편안하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야 제대로 당신을 지킨 것 같소. 그 글씨를 보고 펑펑 울었어요. 그 사람 말없이 떠났지만 제 삶 전체를 안고 떠난 거였어요.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더군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재산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잖아요. 그제야 제가 말했죠. 권리,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너희는 권리보다 책임을 먼저 지려고 했니? 내 아버지 병원에 있는 동안 넌 몇 번 왔니? 며느리는 한 번이라도 먼저 전화 한 통 한 적 있니?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눈빛에 당황함이 서렸죠. 그때 전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봐라. 너희 아버지가 생전에 다 정리해 놓으셨다. 건물도 예금도 보험도 다 내 명이다. 니들이 손댈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나 보자. 며느리는 얼굴이 확 굳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아버지가 왜 그걸?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너희는 알 자격도 없다. 그날 저는 조용히 그 아이들을 문 밖으로 내보냈어요. 아무 말 없이 단 한 발자국도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나 혼자 지킬 거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요. 분명히 상처받았고 화가 났는데 문을 닫고 나니 조용한 집 안에서 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무리 자식이지만 그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며칠 동안 밥도 안 넘어가고 밤에는 그 사람, 제 남편 꿈을 자꾸 꿨어요. 그 사람이 웃지도 않고 말도 없이 저를 그냥 보고만 있더군요. 나는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 어떡해. 당신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자 그 사람 꿈속에서 딱 한마디 하더군요. 이제 그만 당신 인생 살아. 아침에 눈을 떴는데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제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묵직한 통장을 꺼내고 건물 임대 계약서를 확인하고 자동이체 내역을 싹 정리했죠. 그리곤 처음으로 인터넷 검색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혼자 떠나는 시니어 여행, 유럽 여행 가는 법, 70대 여성 1인 가구, 자산 관리. 처음엔 머리 아팠지만 하루하루 적어가다 보니 희미했던 의욕이 되살아나더군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나도 떠나보자. 며칠 뒤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통화 좀 하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나 집 정리 좀 하려고 한다. 그리고 당분간 연락 안 될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한테 이 집 줄 생각 없으니까 괜한 기대하지 마. 그리고 이제 나 너희 엄마로 살 생각 없어.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어 말했죠. 나는 지금까지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여자 아닌 사람으로 살았어. 근데 지금은 나로 살고 싶다. 그 다음 주 저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정리를 끝냈습니다. 건물 관리는 부동산에 위탁했고 자동이체만 해놓고 제가 쓰는 생활비 통장만 따로 만들었죠.
그리고 여행사에 전화했어요. 혼자 유럽 가고 싶은데요. 나이 많아도 괜찮을까요? 직원은 조금 놀라면서도 웃으며 말하더군요.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용기 있으시네요, 어머니. 그래요.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 들고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말고 그냥 이해순으로 예약한 첫 여행이었어요. 출발 하루 전 아들한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떠난다. 찾지 마라. 니들이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해서 말하는데 걱정 말아라.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가 책임진다. 다만 다시는 내 앞에서 상속이란 말 꺼내지 마라. 내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내 뜻이 우선이라는 뜻이니까. 답장이요? 없더군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젠 애틋하지도 않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라도 떠날 수 있어서 난 운이 좋은 거구나. 사랑 없는 인생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날 사랑했던 거였구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뜨거웠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나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 보이는 작은 숙소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물었어요. 죽기 전에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 있냐고요. 나는 조용히 프랑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거긴 뭐 하러 가? 할 일도 없는데 하며 웃었었죠. 그런데 그곳에 내가 와 있더군요. 이름표 하나 달지 않고 누구 엄마로 불리지 않고 그냥 이해순으로 길을 걷고 지도를 보고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살짝 미소를 주고받는 이 작은 자유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하루 종일을 보내며 모나리자 앞에서 혼자 셀카도 찍고 미술을 몰라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벅차더군요. 마음이 조금씩 상처에서 치유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이탈리아로 넘어가선 베네치아를 들렀고 운하를 따라 보트를 타며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았죠. 문득 남편이 생각났어요. 당신도 이런데 한번 와봤으면 좋았을 텐데. 속으로 혼잣말을 하며 주머니에서 남편의 사진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물 위에 띄워보았어요. 바람에 흔들리다 물결에 젖어 사라졌죠.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이 텅 빈 게 아니라 비워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땐 아예 짐도 새로 싸서 제 단독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젠 2층짜리 건물의 주인이지만 저는 지하철 근처 조용한 골목에 따뜻한 햇살 드는 작은 집에 살기로 했죠. 그곳엔 남편 사진도 없고 아들 가족의 흔적도 없고 그저 나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자가 하나 왔어요. 엄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몇 시간 뒤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복잡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사실 요즘 아이 학원비며 전세 대출이며 너무 빠듯해서요. 아들이 슬그머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남기신 재산 말이에요. 아무래도 엄마는 혼자 사시니까 혹시 저희한테 미리 나눠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 순간 정말 웃음이 나더군요. 내가 이 여행에서 돌아온 이유,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얄밉고 비겁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아버지 장례식 날 기억나니? 그날부터 상속이 어쩌니
서류가 어쩌니 슬슬 말 꺼내더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돈 얘기부터 꺼냈지. 두 사람은 고개를 떨궜어요. 그땐 저희가 몰라서 그랬어요. 몰랐어. 아니야. 너희는 그땐 감정이 아니라 계산을 했던 거야. 그리고 지금은 여기저기 쪼들리니까 엄마 찾는 거잖니. 며느리는 끝까지 매달렸어요. 어머니, 저희 진짜 죄송해요. 아이도 크고, 저희도 이제 좀 자리 잡고 싶은데. 그 순간 저는 손가방에서 준비해온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 유언장이다. 둘 다 눈이 동그래졌죠. 변호사 통해서 공증받은 거야. 건물도 예금도 다 내가 쓴다. 내가 쓰다 남으면 사회에 기부할 거고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긴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심이에요? 그래, 진심이다. 왜냐하면 난 이제 너희의 엄마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두 사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현관문을 닫으며 가슴이 후련하더군요. 나는 이제 정말 자유구나.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당황했겠지요. 늘 고분고분하던 엄마가 자기들 앞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돌아선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고, 후회한다고, 한 번만 얼굴 보자고. 처음엔 그냥 무시했어요. 근데 어느 날 손주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이 애한테 할머니로서 뭘 남길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문득 제 통장을 들여다봤죠. 살면서 쓰고 남을 만큼은 충분했어요. 그날 저는 조용히 제 통장에서 1억을 떼어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은 울먹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저희 진짜 효도할게요. 옆에서 며느리도 말했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아들과 며느리의 이 말이 전부 거짓은 아니겠지만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몇 달은 한 번씩 손주를 데리고 집에도 찾아오고 외식도 시켜주고 했지만 다시 조용해졌죠. 연락도 뜸해지고 명절에도 영상통화 한 번. 하지만 저는 괘씸하지 않았어요. 그 돈은 효도받자고 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손주의 인생이 조금 덜 힘들었으면 했고 내 마음에 남아있을지 모를 미련을 위해 준 거였어요. 주는 순간부터 그건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이후 저는 더 이상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마음이 내키면 아들 부부에게 더 도움을 주게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미련도 후회도 없습니다. 그 후 저는 매일 아침 시장 골목 작은 국밥집에서 사장님과 안부를 나누고 동네 도서관에서 시집을 빌려 읽고 주민센터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컨디션 좋은 날에는 여행도 다니고요. 처음엔 적막했던 혼자만의 삶이 이젠 고요하고 따뜻해졌어요. 거울 앞에 섰어 자주 제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예전에는 늘 누구 엄마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내가 돌아왔더라고요. 잔주름 속에서도 웃음이 있고 고독 속에서도 평안이 있고 세상이 말하길 나이 들어서 혼자 살면 외롭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라
처음으로 나 자신이 내 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어요. 사랑받으려 하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하기만 해도 삶은 충분히 따뜻하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자신의 인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